유효타를 칠 수 있는 지역들이 올 한해는 어디가 있을까 이렇게 추려지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좀 추천을 많이 했던 지역들 중에 하나가 어떻게 투자의 기준을 잡고 부동산에 2022년도에 접근을 해야 되는지, 저는 어떤 분석을 하고 어떻게 그런 단계들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를 한번 같이 고민하고 찾아보는 부분들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의 지역의 현황과 분위기를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게 이제 바로 입주라든지 공급 물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장의 강도의 흐름이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전세, 매매 요런 있던 시세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항상 엑셀로 만들어서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만 보는 그거라서 이걸 공개를 할까 말까 늘 고민을 해요. 왜냐면은 저만 볼 수 있는 형식이라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조금 추가를 해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추가를 한 거를. 우선은 뭐 이렇게 뭐 2022년, 2023년 향후 한 3, 4년 정도의 수요량과 입주 물량들을 항상 점검을 해놔요. 왜냐하면 이 물량이 많아지면요, 지역의 호재가 아니라 일시적인 악재가 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거를 악재를 활용해서 길게 가져간다고 하면은 또 다른 호재를 발견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마련이 돼요. 근데 우선 저는 좀 중요한 게 이런 그 공급의 흐름들, 공급의 물량들, 입주가 언제 하는지, 그 입주 시기의 물량들이 우리 지역에 얼마나 포함이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수요량도 있어요. 이런 거는 뭐 KB라든지 부동산 지인이라든지 아실이라든지 뭐 여러 군데 호갱노노라든지 뭐 되게 각종 많잖아요. 저도 그런 걸 좀 복합적으로 활용해서 정리를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요. 인구가 어느 정도 있고 수요량과 입주량이 어느 정도 있는데, 이게 과연 좀 유효타를 칠 수 있는 지역들이 올 한해는 어디가 있을까를 이제 수요와 입주 물량을 보고 이제 결정을 저도 많이 해요. 그래서 2022년도도 보시면은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들이 나오죠. 거꾸로 입주 물량이 이제 작은 지역들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입주 물량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여기는 어느 정도까지 진입해도 되겠다를 이 3년 정도의 입주 물량을 봐요. 2022년, 3년, 4년, 4년은 아직도 100% 확정된 게 아니고 2025년까지도 입주 물량 계략적으로 나온 게 있으면은 그런 것까지도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입주 물량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입주 물량을 확인을 해서 그 입주 물량과 기존의 수요량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요. 그러면은 수요량이 조금 작은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진입을 해도 되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근데 단순하게 수요보다 좀 많다는 걸로만 진입하면 안 돼요. 변수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 다음에 2, 3년간의 그런 수요에 대비해서 입주 물량이 많은지를 한번 복합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2023년도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이제 물량들이 작은 데가 지역들이 바뀌죠. 2023년도는 고양, 안양, 뭐 분당, 남양주, 용인 이런 식으로 조금 안산 이런 식으로 입주 물량이 좀 작아지고 좀 모자르고, 그리고 2022년도는 거꾸로 이제 이런 용인, 안산, 성남 이렇게 좀 이렇게 또 구분되어 가지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전 시장 강도도 보고요. 시장 강도는 전세가 센가 매매가 센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이걸 색으로 좀 정리를 해놔가지고 어디가 지금 좀 세게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전세나 매매가 지금 저가 중심지 위주로 지금 많이 시장 강도가 조금 센 편이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하고 올해 초에도 얘기를 한 게, 아마 올해는 실거주자 시장이기 때문에 저가 아파트들, 내가 실제로 내 가진 현금으로 뭔가를 진입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를 좀 이제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실수요자들이 이런 내가 현실 가능한 가격들로 대출을 이용해서 가려고 하는 성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수요층이 상대적으로 지방이나 이런 데보다 두텁기 때문에 이런 시정 강도가 강한 이 지역들은 대부분 가격들이 싼 아파트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시장 강도도 보고요.
그리고 조금 중요하게 보는 게 거래량을 되게 중요하게 봐요. 저는 이런 그 입주 물량 대비해서 거래량을 많이 보는데, 지금은 거래량 중에서 매매가가 조금 의미가 없는 게, 원래 지금 매매의 거래량 자체가 많아야지 가격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원리가 작동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거꾸로 거래가 눌려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되게 작은데도 거기에서 작은 거래 신고가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아직까지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저는 지금 현재는 전세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세의 시세 중에서 이런 전세율이 어느 정도로 지금 포진되어 있는지, 전세가율이 낮아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혹은 이제 전세가가 이제 높으면은 여기는 이제 투자금이 조금 적게 들어가는 지역이니까 이런 지역이 어디인지를 이렇게 한 번씩 확인을 하는 거죠.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시세라든지 거래량이지 시장 강도라든지 이런 공급량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항상 선정을 해놔요. 이 지역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천 같은 경우는 2022년도, 2003년도 부족하네. 그리고 뭐 고양시, 일산, 서구 같은 경우는 2023년도 3년간 계속 부족하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전세 거래가 많은 곳. 왜냐하면 실거주가 많다는 건요, 매매가가 떨어져도 전세 거래가 많다라는 거는 실거주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들이 안정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매매 가격이 평당, 이제 경기도에서 평당 이하인 곳도 제가 이제 체크를 해요. 그리고 전세가율 높은 곳, 요런 거를 고려를 이제 하는 거죠. 공급이 부족한 곳, 전세 거래가 많은 곳, 중저가 주택이 또 밀집된 곳, 저가가 지금은 조금 유리한 시장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전세가가 높은 곳. 그래서 저는 요렇게 해서 지금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뽑아놔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계략적으로 여러 개가 있지만은 6개 항목 중에서 4개 이상이 어느 정도 투자성이 있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그 확인한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정리를 해보니까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2000이 공급도 조금 부족할 수 있는 부분들이 향후 2년간, 2, 3년간 있고, 안성 있고, 그 다음에 전세가율, 매매가, 요런 것들이 좀 전세가 많거나 매매가 시세가 낮거나 이런 것이 이제 이렇게 추려지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좀 추천을 많이 했던 지역들 중에 하나가 이런 고양시 같은 경우는 가격도 낮지만은 공급이라든지 이런 전세 거래라든지 이제 매매의 시세 대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유리한 시장이에요. 고향은 다 포함이 돼 있죠. 그 오산도 호재가 있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조금은 제가 이제 접근할 때 조심하라고 하는데, 이천도 마찬가지고 안선도 마찬가지인데, 요런 지역들. 그리고 남양주는 사실은 이제는 가격들이 깜짝 놀랄 만큼 가격의 상승폭들이 굉장히 컸잖아요. 근데 지금 올해도 사실은 남양주가 이제 신도시급은 아니더라도 기존 주택들의 중에서 매매 시세가 조금 낮은 곳이 일부가 있는데, 그런 지역들도 남양주는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김포는 사실은 이건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김포도 사실은 공급이 부족하고 하지만은 두 가지 영향을 미치는데, 김포 같은 경우는 그 인천 서구에 공급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가격에 좀 영향을 미칠 거고, 그리고 GTX D 노선에 대해서 지금 이제 두 후보가 다 언급을 했잖아요. 이게 과거의 기존의 계획대로 강남을 거쳐서 하남까지 가고 그 이후까지 넘어가는 노선으로 뭔가가 정리가 된다고 하면은 그 김포에 대한 2022년의 전망도 뭐 비록 공급량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런 호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일부 지역들은 또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흥도 호재 덩어리죠. 그런데 지표 자체가 조금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부천도 뭐 중동 상동도 있지만요, 소사역 주변도 이제 신축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이 많고, 국가적으로도 이제 공공에서 지정한 지역들도 좀 있고, 그리고 이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좀 안 좋은 지역이에요. 뭐 중동 상동보다는 어떻게 보면 구도심이죠. 그런데 역에 대한 뭐 소사역이 지금 서해선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노선이 들어가는 것들이 상당히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도 정비사업으로 개발이 되고 그래서 그런 지역들도 나쁘지 않고 특히 저는 이제 부천 같은 경우는 서해선 아래 위 전후로 해서 노선들의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도 있다고 생각해요. 위로 올라가면은 GTX B 노선에 대한 부분과 가까워지는 거고 아래로 가면은 이제 소사역하고 아래쪽에 뭐 소세울역이나 이런 데도 조금 그래도 주거 여건들이 괜찮은 지역들이 있고 정비 사업들이 발생될 아파트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도 사실은 좀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그리고 용인도 리모델링이 되는 데가 있어. 예를 들어서 성봉역 주변에도 일부 아파트가 리모델링이 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아파트가. 그런데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고양시는 저는 올해도 괜찮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용인 수지 제가 방금 말했던 리모델링 중심으로 좀 집중하는 게 좋고 고양시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로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물건이나 리모델링으로 이제 이런 2022년에 접근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안산도 저는 이제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니까는 올해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수원구 중에서도 권성구, 장안구가 가격들이 아직도 상대적으로 싸고 여기도 이제 물량들이 준비 중인 물량들이 좀 있고 리모델링에 호재가 있는 데가 꽤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2022년도를 뭐 제 나름대로 기준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고 저는 통계를 100% 믿지는 않습니다. 이거 자체는 참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거가 결과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 결과대로 뭔가 진행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결국은 이러한 참고적인 지역들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변수들을 많이 확인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확인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저는 이제 물건으로 가요. 물건 가서 지금 이렇게 경기도에 수많은 정비 사업지가 있는데 이런 정비 사업지 중에서도 이 지역에 포함되고 역하고 가깝고 서울과 연결이 된 지역들이 어디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저는 확인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정비 사업에 대한 제가 2030 예정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항상 예의주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세부적인 자료들을 늘 고민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 좋은 타이밍에 정비 사업들이 같이 결합을 하면요 가격들의 상승폭들이 상대적으로 기존에 있는 주택보다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정비 사업 추진 같은 경우도 이런 어떤 지역들을 선정한 다음에 이런 정비 사업들을 반드시 먼저 봐요. 그래서 이 정비 사업 중에서 역하고 가까운 것이 어디고 기본 수요와 인프라들이 얼마나 좋은지를 한번 살펴보는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이제 또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게 그런 아까 지역에 대한 부분들, 흐름들, 공급이라든지 이런 타이밍들이나 어떤 전세가율, 실수요자를 파악을 했다면은 저는 또 이렇게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도 한번 동시에 봐요. 근데 리모델링이 사실은 진행이 많이 된 게 없잖아요. 뭐 실제적으로 된 게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리모델링이 될 수 있나? 추가 분담금이 엄청 많이 드는데 가능한가라는 얘기를 해요. 물론 이게 정비 사업보다는 훨씬 못해요. 하지만은 얘의 결과는 정비 사업하고 똑같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리모델링의 어떤 정비 사업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거래에 대한 문제가 있죠. 거래, 뭐 재건축 같은 경우는 초과입 환수제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이제 거래가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은 제약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분양가 상한제에 크게 적용이 되어 가지고 가격들을 크게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 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니까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는 사업자 입장에서도 이 정비 사업이 아니라 리모델링으로 사람들이 옮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리모델링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느냐? 진행이 되는 데가 아직까지 상당히 많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려고 하는 데가 많아지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뭐 예를 들어 개포 의성 구차 같은 경우는 더샵 트리에라고 해서 작년 12월에 이제 입주를 했어요. 그리고 송파에 그 오금 아나메라고 작은 단지가 있었거든요. 거기 송파 더 플래티넘이라고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 분양을 했는데 29가구 모집했어요. 29가 모집했는데 평당가를 5,200만 원으로 분양을 했지만은 7만 5천 명이 몰렸어요. 2,600대 1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둔촌 현대 1차도 리모델링도 지금 시공을 포스코가 하고 분양 목표를 올 8월로 하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이 선두주자들이 규모는 조금 아직 큰 규모는 아니지만은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쌓이면은 리모델링에 대한 신뢰도 저는 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실제로 가시화된 부분들이 많이 없어서 상상만 하지만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점점 이제 확대되면서 좋아질 거라고, 신뢰도도 높아지고 새 아파트도 많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더 세부적으로는 이런 대지 지분들을 한번 이제 살펴보는 거죠. 이렇게 대지 지분이 되게 중요한 게, 이게 이제 우리가 용적률을 보는 이유가 이런 대지 지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대지 지분이 얼만큼 가져갈 수 있는지를 처음에 가늠할 수 있는 게 용도 지역하고 용적률이에요. 그리고 조례상에서 용적률을 얼만큼 쓸 수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이제 일반 주택 같은 상황들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물건에 대한 가능성을 봤다면요. 그 다음에는 정책의 어떤 색깔의 변수들도 한번 구분하면서, 그리고 조금 고민을 하면서 부동산에 접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책의 방향성이 가격의 속도를 조절하고 심리를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뭐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어떤 당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사실은 가격들의 속도들이 느려졌다가 빨라지기도 하고 빨라졌다가 느려지기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정도들도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 그거를 체감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시장이죠. 되게 불안함과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 이 공급과 수요에 대한 정책의 방향성이 잘못되니까 얼마나 또 급하게 올라가는지도 경험하고 있는 시장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무튼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두 후보, 이제 윤 후보랑 이 후보님께서 정책들을 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경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현 정부에서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에 대한 부분에 좀 불합리하게 생각을 해서 이거를 보편적인 가치로 방향성을 잡고 부동산의 정책 방향을 펼치니까, 사실 뭐 지금 뭐 수요를 막는 대출 정책이 이제 월세를 또 좀 급등하게 만들었고, 세금으로 이제 다주택자를 막고 공급을 할 수 있는 새 아파트가 나올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을 조금은 제한을 하니까는 공급량이 급감을 해가지고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정책의 색깔들이 되게 중요하고 방향이 되게 중요해요. 저는 어떤 색깔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요, 거기에 대한 균형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편향되면은 이게 문제가 이렇게 부작용으로 지금과 같은 시장이 그 부작용의 어떤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정책이나 정치의 어떤 변수들을 반드시 구분해서 부동산에 접근을 해야 되고, 그거를 이제 구분한다는 건요, 시장의 자율성을 인정할수록 사실은 시장이 조금 안정화가 돼요. 그리고 시장의 자율성이 조금은 저해되면요, 여기에 대한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게 사실은 뭐 역사적으로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는 것들도 조금 구분해서 가는 게 이제 그 다음에 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부동산은 하락과 상승을 같이 한다는 거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다는 거예요. 두 개는 항상 공존을 하는 거고, 이게 뭐 IMF 때, 서브프라임 때 가격들이 떨어졌지만은 이거를 회복을 했고, 그 회복하는 기간과 하락의 기간과 상승의 기간들은 다 달랐지만요, 늘 그거는 두 개는 공존했고 우상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는 세부적인 흐름도 봐야 되고 물건도 봐야 되지만요, 정책도 봐야 되고요, 상승과 하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의 전제가 되는 게, 부동산의 전체의 흐름과 기반을 다져놓는 전제가 되는 게 유동성 시장을 이해하는 것.
돈이 많이 풀리면 가격이 오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돈이 1차적으로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1차적인 숫자가 올라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걸 이해해야 돼요. 5억이라는 가치가 과거랑 지금이랑 달라요. 10억이라는 가치가 4년 전, 5년 전이랑 미래의 4, 5년 뒤는 다를 거예요. 예전에 5년 전만 하더라도 10억이 있으면요 부자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10억은요 서울시의 평균 아파트 가격보다도 못 미쳐요. 지금 13억 다 됐잖아요. 13억.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돈의 통화량들이 흘러가는 거에 따라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느려지고 그리고 결국은 통화량도 우상향하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하셔야 돼요.